누군가의 작은 선행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세요? 깊이 묻혀있던 인연이 뒤늦게 꽃을 피우는 순간이 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차갑고도 잔혹한 이야기일지 어떤 희망으로 피어나는지 오늘의 사연 같이 들어보시죠. 야, 들었어? 그 젊은 간병인 말이야. 밤마다 회장님 방에 드나든대. 따뜻한 남쪽 지방, 녹음이 우거진 언덕 위에 자리한 소담. 요양원은 정재계 고위층과 사회적 명망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철저한 프라이버시, 최고급 의료 서비스, 그리고 1:1 간병 시스템으로 유명한 이곳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환자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 있었죠. 말기 간암 환자인 박동출 회장님은 83세 나이에도 여전히 자신만의 위험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물론이고 의사들조차 그의 병실에 들어가길 꺼렸지요. 오늘은 어떠세요, 박 회장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끄럽소. 그냥 나가게. 박동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병원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새로 배정된 간병인 34세 고윤아 씨가 오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소담 요양원 간호사실은 이런 소문으로 술렁였습니다. 박동출 회장은 원래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병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지만 고윤아 씨가 담당한 이후 눈에 띄게 차분해졌어요. 수면 상태는 물론 식욕도 돌아오기 시작했죠. 너 들었어? 박 회장님이 요즘 밤에 잠을 잘 주무신대. 간호사들이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매일 밤 소리 지르고 난리 났었는데 그새 간병인 때문인가? 동료 간호사가 놀란 눈으로 대답했어요. 그러나 의료진들의 시선은 곧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윤아가 밤늦게까지 박 회장님 병실에 머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것이었어요. 고급 요양병원의 복도는 이제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히 윤아의 헌신적인 간병에 유독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어젯밤 11시에도 그 방에 있더라. 특별 케어라고 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한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윤아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 박 회장님의 아침 케어를 시작했고 밤늦게까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도 괴로워하실까봐 퇴근 시간이 지나도 병실 한편에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뜨개질을 하며 그의 상태를 살펴보곤 했지요. 박동출 회장은 여전히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아가 건네는 물잔을 받아들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 모습을 본 의료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박 회장님은 원래 누구에게도 응대하지 않았으니까요. 회장님, 물 한 잔 더 드시겠습니까? 윤아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박동출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달라진 감정이 어렸어요. 윤아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간병인의 능숙함을 넘어서는 무엇이었죠. 병원 원장도 이런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박 회장님의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고 통증 호소도 줄었으며 처방약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었어요. 박 회장님 상태가 많이 안정되셨네요. 고 간병인이 오고 나서 통증 호소도 줄고 처방약도 절반 이상 줄였어요. 병원 원장이 의사회의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평온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윤아가 새 핸드폰을 꺼내는 모습을 본 청소부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윤아가 입는 옷차림이 조금 달라졌다는 이유로 병원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럽혀지기 쉬운 흰 유니폼 대신 검은색 바지에 단정한 니트를 입기 시작한 것뿐이었는데도 말이죠.
저 여자 확실히 뭔가 있어. 회장님한테서 돈 받는 거 아냐? 청소부가 다른 직원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소담 요양원에는 고윤아를 향한 오해의 시선이 점점 짙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그 어떤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박동출 회장을 정성껏 돌보겠다는 의지만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윤아를 향한 오해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원래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던 유나는 동료들의 달라진 시선에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어요. 그저 환자를 잘 돌보는 것만이 자신의 임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병원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문은 점점 더 과장되었죠. 저번에 유나 가방 봤어? 브랜드 제품인데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회장님이 준 게 분명해. 한 간호사가 수군거렸습니다. 나도 봤어. 몇백만 원은 훌쩍 넘을 텐데. 간병인 월급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다른 간호사가 동조했어요. 사실 그 가방은 유나가 몇 년 동안 아껴 모은 돈으로 자신에게 선물한 것이었어요. 28 생일에 홀로 축하하며 산 유일한 사치품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이런 사실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병원 구내식당에서는 유나가 들어오면 갑자기 대화가 끊기곤 했어요. 유나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했으니까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홀로 자란 유나에게 외로움은 오히려 편안한 동반자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낸 동료가 유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유나 씨, 회장님 방에서 밤늦게까지 뭘 하는 거예요? 유나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밤에 잠을 못 이루세요. 그래서 곁에서 지켜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당신이 밤까지 남아요? 다른 간병인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 동료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악몽도 덜 꾸시고 유나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답은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불러일으켰죠. 사람들은 유나의 진심을 믿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이 상상한 대로 해석했습니다.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들었어? 유나가 밤마다 회장님 침대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대. 이제는 직접 본 적도 없는 상황을 마치 목격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유나의 진심은 간단했습니다. 박동출 회장님이 밤에 홀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곁에 있을 때 그가 조금 더 편안해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제는 회장님이 무슨 악몽을 꾸셨나 봐요. 잠에서 깨어나 무척 괴로워하셨어요. 유나가 아침 인수인계 시간에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밤새 옆에 있었겠네요. 간호사의 말에는 비꼬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유나는 더 이상 해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녀는 마음속으로 더욱 단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 행동이 옳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말자. 소문은 병원 밖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유나가 퇴근길에 근처 슈퍼마켓에 들렀을 때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부를 만났어요. 그 청소부는 마치 유나를 본 적이 없는 것처럼 고개를 획 돌리고 다른 쪽으로 가버렸죠. 유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외면당하는 게 처음은 아니지. 유나는 홀로 자란 시절을 떠올렸어요. 남들이 가족과 함께할 때
그녀는 늘 혼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아예 없었죠. 그녀에게 남은 것은 어머니의 따뜻했던 손길과 밝은 미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나는 그 기억 속 어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고 싶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고 유나를 향한 오해와 소문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그녀를 피하는 직원들도 있었고 일부는 유나가 지나가면 키득거리며 웃기도 했어요. 하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동출 회장을 향한 정성스러운 간병만이 그녀의 일상을 채웠죠. 어느 날 오후 소담 요양원에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웬만한 방문객은 인터폰으로 미리 확인하고 출입을 허가하는 시스템이었지만 이 사람은 병원 원장과 친분이 있는 듯 바로 출입증을 받았어요. 다소 강압적인 태도로 원장실로 들어가는 남자의 뒷모습을 본 간호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박 회장님 아들이라던데. 오, 저 사람이 박진우 사장님? 중소기업 대표라고 하던데 아버지처럼 무서운 사람이래. 원장실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진우는 38살임에도 5, 60대처럼 보이는 굳어진 표정으로 원장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가 마지막을 보내는 곳에서 이런 소문이 돌게 내버려 두시나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떤 소문 말씀이신지. 그 여자 간병인과 아버지 사이에 뭔가 있다는 소문 말입니다. 병원 직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면서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돈을 주고 밤마다. 박진우는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박 사장님, 그건 단순한 오해입니다. 고유나 간병인은 정말 성실하고 헌신적인 직원이에요. 박 회장님의 상태가 그녀가 오고 난 후 눈에 띄게 좋아지셨고, 그게 바로 제가 걱정하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그 여자만 찾으신다고요. 다른 간병인은 모두 거부하시고, 제가 어제 아버지를 찾아뵀을 때도 유나는 어디 갔냐고만 물으시더군요. 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익숙함 때문일 겁니다. 고 간병인이 특별히 정성을 들이시니까. 원장님, 박진우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남은 시간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문이 계속되는 한 그건 불가능해요. 그 간병인을 아버지 병실에서 빼주십시오.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동출 회장은 병원의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고 그의 아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 없이 성실히 일하는 유나를 갑자기 내보내는 것도 옳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유나 씨와 이야기해 볼게요. 오해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해고 뭐고 없습니다. 내일까지 조치가 안 되면 아버지를 다른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진우는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오후 유나는 원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원장은 최대한 부드럽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유나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읽혔어요. 제가 그만두면 되는 거죠? 유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잠시 다른 환자를 맡아주면 어떨까 해서. 원장은 말을 끝마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께 인사드리고 짐을 챙기겠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병실로 돌아간 유나는 조용히 박동출 회장의 상태를 점검했어요. 박 회장은 평소보다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한 듯한 불안함이 그의 얼굴에 어려 있었어요. 회장님, 제가 잠시 다른 환자분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김 간병인이 오실 거예요. 정말 실력 좋은 분이니 걱정 마세요. 유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동출은 평소와 달리 유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있었지만 여전히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어도 잘 지내실 거예요. 약 드실 시간 꼭 지키시고 밤에 악몽 꾸시면 호출벨 누르세요. 유나는 마지막으로 박 회장님의 이불을 정돈하고 물잔을 채워두었습니다. 방을 나서는 유나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환자와 정서적 교감을 느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원래 말이 없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그저 조용히 짐을 챙겼어요. 간호사실을 지나갈 때 몇몇 간호사들이 유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런 시선에도 유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것만이 자신의 결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자신의 원룸에서 홀로 밤을 보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야간 당직을 자주 하다 보니 집에 오는 것이 어색할 정도였어요. 작은 방 한 칸이 전부인 공간이었지만 유나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 그것은 유나의 어머니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유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또 실패했어. 또 누군가에게 오해받고 물러나게 됐어. 유나는 사진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유나가 떠난 그날 밤 소담 요양원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박동출 회장의 병실에서 응급벨이 울렸어요. 달려간 간호사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박 회장을 발견하고 즉시 의료팀을 호출했습니다. 박 회장님 상태가 위급합니다. 산소 포화도 70%, 혈압 급상승.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긴급히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박동출 회장은 호흡 곤란과 함께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불안 증세도 심각했어요. 의사는 즉시 산소 공급을 높이고 진정제를 투여했지만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분명 아까까지 안정적이었어요. 담당 간호사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 간병인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회장님이 그분을 많이 의지하셨잖아요. 다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병원 측은 박진우에게 연락했고 그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실 앞에 도착한 박진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의사는 상태가 불안정하지만 위험 단계는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박진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회장님이 오늘 무언가 심한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진우는 말없이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처음으로 그에게 연민을 불러일으켰어요. 항상 강인하고 엄격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박진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동출 회장이 박진우의 손을 꽉 움켜쥐더니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어요. 간호사가 말리려 했지만 박 회장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내일 말씀하셔도. 박진우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박동출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지만 또렷했어요. 유나를 데려와라.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 간병인을 찾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이면 새 간병인이. 아니, 박동출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습니다. 평소 권위적이던 그의 목소리가 돌아온 것 같았어요. 유나를 당장 데려와라. 병원 원장은 박진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위급했던 만큼 익숙한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해요. 박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에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했기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 간병인에게 연락해 주세요. 밤 11시 유나는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담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유나는 전화를 받자마자 입고 있던 잠옷 그대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어요. 회장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병원에 도착한 유나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박진우와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유나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박진우의 말은 짧고 건조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로 들어갔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박동출 회장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박동출의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보인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드렸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동출 회장이 아들 앞에서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어요.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도 없이 세상에 홀로 남았던 나를 도와준 단 한 사람이 있었다. 박진우는 아버지의 말에 놀라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은인의 딸이 바로 고유나 간병인이야.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유나는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고 박진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병실 밖에서 듣고 있던 의료진들도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박동출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의 해방이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이 깊어졌습니다. 유나의 눈빛에는 혼란이 어렸고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박동출 회장은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1970년대 내가 사법고시 준비하던 시절이었다. 박동출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어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공부밖에 없었어. 그러나 부모도 집도 없는 나는 돈이 없어 하숙집을 전전했지. 마지막으로 들어간 곳이 바로 유나 어머니의 하숙집이었다. 유나는 놀라움에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아버지와 사별하고 남아있던 집 한 채로 하숙집을 운영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곳에 박동출 회장이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유나 어머니는 나와 비슷한 나이였지만 훨씬 어른스러웠다. 본인도 남편과 사별하고 어렵게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위해 주었다. 며 박동출 회장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방세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지만 유나 어머니는 기다려 주셨어.
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내도 된다고 매번 부끄럽지만 끼니도 챙겨주셨지. 병실안은 박동출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작은 하숙집, 젊은 사법고시생들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였던 하숙집 주인, 그리고 그 곁에서 뛰어놀던 어린 소녀의 모습이 박동출의 말을 통해 그려졌습니다. 덕분에 고시에 합격했고 검사가 됐지. 하지만 바쁜 삶 속에 정작 은혜를 갚지 못했어. 그리고 나중에 밀린 방세를 내려갔더니 하숙집은 사라지고 없어졌어. 박동출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유나를 처음 봤을 때 예전 은인의 눈빛을 바로 알아볼 수 있었다. 유나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처음 회장님을 뵀을 때 왠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박진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갑작스러운 고백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동출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 못했구나. 박동출의 말은 아들을 향한 고백이었어요. 성공, 권력, 돈, 그것만 쫓다 보니 정작 소중한 것을 놓쳤다. 병실 밖에서 듣고 있던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박동출 회장의 이면에 이런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유나는 조용히 박동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박 회장님에게 더 정성을 들였는지 이제야 이해했어요. 그것은 어쩌면 피보다 진한 인연의 끌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우연히 이 병원에 취직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회장님과 어머니의 인연을 전혀 몰랐습니다. 유나가 말했어요. 박동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구나. 그날 밤 박동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유나는 그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에 관한 기억들을 하나둘 떠올렸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어머니, 형편이 어려워도 항상 타인을 먼저 챙겼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박진우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아버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것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동출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어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유나에게 계속 자신을 돌봐달라고 요청했고 병원 측도 이를 받아들였어요. 유나 씨, 죄송합니다. 박진우가 유나를 병원 복도에서 만나 말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유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제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유나는 다시 박동출 회장의 간병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문을 퍼뜨리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고 유나를 의심했던 사람들은 미안한 마음에 더욱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저기, 오해해서 미안해요. 한 간호사가 유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나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모두 잊어버려요.
유나에게는 타인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는 박동출 회장님을 정성껏 돌보는 것. 그것이 유나가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였어요. 그날부터 유나는 더욱 정성을 다해 박동출 회장을 간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직업적 책임감을 넘어 어머니와 박 회장님 사이의 인연을 이어주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유나는 매일 아침 박 회장님의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그가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작은 소리로 틀어드렸습니다. 요즘 잘 주무세요? 유나가 아침 체조를 도와드리며 물었어요. 요즘은 악몽도 안 꾸는구나. 박동출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부드러워졌습니다. 유나는 박 회장님을 돌보면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힘든 시절을 버텨냈는지, 그리고 자신이 모르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늘 웃으셨어. 아무리 힘들어도. 박동출이 추억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숙생들 밥을 챙겨주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제대로 드시지 못할 때가 많았지. 나중에 알았어. 유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듣고 있었어요. 그녀는 20살이 되기도 전에 어머니를 잃었기에 이런 이야기는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본인도 어렵고 힘들면서도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라며 웃었어. 언젠가는 돌고 돌아 그 사랑이 어디 가지 않는다 했었어.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은혜를 돌려받지 못하셨지. 박동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지금 회장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행복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바로 내 행복이라고요. 그렇게 둘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박동출 회장은 점점 더 많은 말을 하기 시작했고, 유나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편 박진우도 자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유나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는 유나를 통해 자신이 몰랐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것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박진우가 어느 날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거든요. 항상 엄격하고 무서운 분이셨죠. 유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자신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자식에게는요. 이 말에 박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의 다른 직원들도 박동출 회장과 유나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특별한 인연에 감동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일을 묵묵히 계속했어요. 그녀에게는 이제 병원에서의 일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실천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박동출 회장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암이 더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어요. 박동출은 더 많은 통증을 호소했고 밤에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고통 속에서 박동출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여기 있어요. 유나는 밤새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나 후회되는 게 많구나. 박동출이 힘겹게 말했어요. 내가 성공을 쫓다 보니 정작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쳤어.
유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네, 어머니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박동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와서 너무 늦었구나.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날 밤 박동출은 유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 진우를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유나는 즉시 박진우에게 연락했고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박진우가 병실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박동출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진우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박동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너무 엄하게만 굴었구나. 박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사과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박진우는 더 자주 병원을 찾았고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나는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조용히 물러나 있었지만 때로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가교 역할을 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얼음장 같던 관계를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소담 요양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들이 차례로 병원 로비에 들어섰어요. 그들은 모두 박동출 회장이 이끌던 동출그룹의 임원들이었습니다. 박진우는 이미 아버지 병실 앞에서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아버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여러분을 급히 모셨습니다. 박진우가 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동출 회장이 병상에서 회사 일에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건강은 어떠신가요?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호전되셨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박진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동출 회장의 비서가 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회의실로 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병원 내 작은 회의실은 금세 동출그룹의 임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을 때 비서가 박동출 회장의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돈된 모습의 박 회장이 임원들을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다들 왔군. 박동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오랜만에 얼굴 보니 반갑구나. 임원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엿보였어요. 오늘 여러분을 불러낸 이유는 박동출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다. 그 말에 임원들은 더욱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회의실 전체에 퍼졌습니다. 김 변호사 들어오게 박동출이 문을 향해 말했어요.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박동출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테이블 앞에 섰어요. 준비한 자료를 나눠주게 박동출이 지시했고 변호사는 곧바로 서류 묶음을 임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임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것은 소담희망센터 설립 계획안이라는 제목이 붙은 문서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장님? 기획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동출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깨달았네. 그의 눈빛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또렷해졌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특히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준 한 사람이 있었지. 박동출이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기 위해,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 박동출의 목소리는 점점 힘이 실렸어요. 바로 소담희망센터라는 복지시설을 설립하는 것이네. 김 변호사가 프로젝터를 켜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료 급식소와 평생교육원을 겸한 복합 복지시설이었어요. 특히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부지는 우리 회사 소유의 땅이네. 용도 변경 신청은 이미 들어간 상태고, 박동출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센터는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태움에 목마른 이들에게 지식을,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곳이 될 걸세.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런 종류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는 동출그룹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회장님,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만, 재무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꽤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동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네. 하지만 걱정 말게. 이 프로젝트는 내 개인 재산으로 진행할 걸세. 회사 자금은 일절 사용하지 않을 걸세. 그 말에 임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네. 박동출이 대답했어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이 센터 설립과 운영에 조언해 주길 바라네. 물론 자발적으로. 임원들은 잠시 침묵했다가 한 명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박동출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센터의 운영을 맡아줄 책임자도 이미 정했네. 박동출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간병해주고 있는 고유나 씨라는 분이야. 그분의 어머니가 바로 내가 젊었을 때 큰 도움을 받은 은인이시네.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한 명씩 임원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존경의 빛이 어렸습니다. 박동출의 모습이 단순한 권위자가 아닌 진정한 리더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박동출이 김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센터의 이름은 소담희망센터라고 하겠네. 소담은 작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뜻이지. 작은 도움이 모여 큰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진우만이 박동출과 함께 남았어요. 아버지.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몰랐습니다. 박동출은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나도 최근에야 깨달은 거란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소담희망센터 설립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박동출 회장의 지시로 동출그룹의 임원들은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어요. 부지 선정부터 건축 설계, 프로그램 기획까지 모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었죠. 유나는 병원과 센터 준비 사이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박동출 회장의 간병을 맡고 있었지만 틈틈이 센터 운영에 대한 공부도 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고 복지 프로그램 기획에 관한 책들도 읽었습니다. 유나야, 너무 무리하지 말게. 박동출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내가 시작한 일인데 너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유나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생전에 늘 남을 도우며 살았거든요. 그 뜻을 이어갈 수 있어 오히려 감사해요. 한편 박진우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새로운 면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엄격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는 점점 더 자주 아버지의 병실을 찾았고 센터 설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직접 설계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첫 설계안이 나올 예정이에요. 박진우가 보고했어요. 박동출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진우야. 자네가 이렇게 도와주니 마음이 놓이는구먼. 그들 사이에 흐르는 대화는 이제 명령과 복종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부자 간의 대화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처음으로 아버지와 진정한 소통을 하는 기쁨을 느꼈어요. 설립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박동출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더 이상의 치료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박동출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의 표정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병실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어요. 소담희망센터 꼭 완성해주게.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일세. 박동출은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가 담겨 있었죠. 걱정 마세요, 아버지.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박진우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유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의 뜻대로 정성을 다해 운영하겠습니다. 박동출은 잠시 기다렸다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세상에 기댈 곳 없는 누군가에게 유나 어머니가 나에게 그랬듯 따뜻한 밥 한 끼와 말 한마디가 되어주기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로부터 3일 후 박동출 회장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하지만 품위 있게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특이한 점은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시민들도 많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박동출 회장이 말년에 익명으로 여러 곳에 기부를 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 후 소담희망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2층 규모의 아담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1층은 무료 급식소와 상담실, 2층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유나는 센터장으로서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이 센터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나가 말했어요. 박동출 회장님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마지막에 더 큰 사랑으로 돌려주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북받쳐 약간 떨렸지만 또렷하게 이어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3배로 나눠주렴. 이제 저희 소담희망센터가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유나는 센터 벽에 걸린 작은 사진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박동출 회장과 유나의 어머니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하숙집 앞에서 찍은 듯했고 젊은 박동출과 유나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명패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기댈 곳 없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와 말 한마디가 되어주기를. 유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와 박동출 회장이 이 센터를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 것이었어요. 소담 요양원에서 시작된 작은 오해는 이제 소담희망센터라는 큰 사랑의 이야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나를 향한 오해는 감동으로, 그 감동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유산으로 피어났어요. 그것이 진정 박동출 회장이 남긴 유산으로 오래오래 많은 이들을 도와 세상을 살아갈 것이에요.